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 한 청년이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고맙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할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청년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20년 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5년 여름 25살 청년 강우진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계를 내고 시작한 일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우진의 얼굴엔 늘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길이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목에서 우진은 인도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죠. 한복 차림의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지만 우진은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 할머니의 맥박을 짚어봤을 때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우진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고 할머니를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 이마에 적신 손수건을 얹어주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여 분, 우진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호기심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혹시 보험금 노리는 거 아냐?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아니면 저 할머니 가족이 나중에 치료비 달라고 할지도 몰라. 우진은 그런 말들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을 뿐이니까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면서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진 걸 봤어요.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나요? 할머니의 낡은 핸드백을 살펴본 구급대원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한빛그룹 회장 한정민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한빛그룹이요? 그 재벌 한빛그룹? 구급대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진도 놀랐어요. 한빛그룹은 국내 10대 재벌에 속하는 거대 기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진의 말에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우진은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보다가 할머니가 흘린 작은 천주머니를 발견했어요. 주워서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죠. 우진은 그 주머니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 우진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뒤따라 보디가드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죠.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응급실을 가리키자 남자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진은 그가 한빛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진에게 향했어요. 혹시 어머니를 구해주신 분이십니까? 아, 예.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봐서요.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괜찮으시다니.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이거 할머니께서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전해주시겠어요? 남자가 천주머니를 받아들더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건 어디서 주우셨습니까?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던 자리에 있었어요. 남자는 한동안 사진을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우진에게 건넸어요. 제 명함입니다. 한빛그룹 부회장 한재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꼭 보답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우진은 손사래를 쳤지만 재석은 고집스럽게 명함을 우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진은 결국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단지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진은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빛그룹 부회장 한재석. 번쩍이는 금박 글씨가 명함 위에서 빛났어요. 우진은 명함을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저 할머니께 안부라도 여쭤봐야겠네. 우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진은 전혀 몰랐습니다. 2025년 가을 45이 된 강우진은 더 이상 그때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20해가 흐르는 동안 그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우진은 출판사 사무실에 앉아 신간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5명뿐인 작은 회사였지만 알찬 콘텐츠로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죠.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비서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예약이 있었나요? 아니요, 갑자기 찾아오셔서요. 한빛그룹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빛그룹이라는 이름에 묘한 기억이 스쳤어요. 20해 전 그 할머니, 그리고 명함을 건넸던 남자. 안으로 모셔요.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진주 목걸이,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녀의 분위기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강우진 사장님이시죠? 한빛그룹 비서실장 오승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진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가볍게 숙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회장님께서 사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한빛그룹 회장이라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죠. 그런 사람이 왜 자신 같은 소규모 출판사 사장을 만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20해 전에 제가 도와드렸던 그 할머니와 관련이 있나요? 승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한정민 회장님께서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직도 살아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분이었지만 어쩐지 슬픔이 밀려왔어요. 승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우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희가 떠난 후 우진은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우진님께 20해 전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마이너스 한정민 올림. 편지를 읽는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20해 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을, 그 은혜를. 다음 날 우진은 한빛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승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을 때 우진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넓은 방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해 전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 한재석이었죠. 이제 60대 중반이 된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우진 씨. 재석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도 악수를 받았어요. 회장님이 되셨군요. 어머니께서 5년 전에 저에게 자리를 물려주셨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석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우진 쪽으로 밀었어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강우진에게 한빛출판 지분 30%와 본사 건물 5층 전체를 유증한다. 이게 무슨...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빛출판은 한빛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국내 최대 출판사였어요. 그 지분 30%라면 수백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출판을 사랑하셨습니다. 재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당신이 출판사를 운영한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20해 전 당신이 베푼 선의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재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됐고요. 이제 당신은 한빛출판의 2대 주주입니다. 우진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이 앞섰어요. 왜 이런 엄청난 유산을 단 한 번 만난 사람에게 남긴 걸까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께서는 왜? 그건 저도 모릅니다. 재석이 우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만 하셨죠. 재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내일부터 한빛출판 이사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비서실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우진도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재석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눈빛에는 환영이 아닌 경계와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우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설렘이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우진은 아내 수연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놀라워하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20해 전 단 한 번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유산을 남기신다는 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래.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요? 재벌가 유산 상속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수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진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20해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뙤약볕 아래 쓰러진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건넸던 천주머니, 그리고 그 안에 낡은 사진. 도대체 그 사진 속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진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한빛출판 이사회 첫날, 우진은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우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엔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미묘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죠. 강우진 이사님, 이쪽에 앉으시죠. 비서실장 승희가 빈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상석에서 세 번째 자리였어요. 우진이 앉자마자 맞은편에 앉은 50대 남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빛출판 대표이사 박인성입니다. 강우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이라 재미있는 표현이시네요. 인성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어요. 사실 이사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모두 많이 놀랐습니다. 출판업계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작은 출판사를 15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회사인가요? 5명입니다. 회의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우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죠. 직원 5명 회사에서 1000명이 넘는 한빛 출판로 오시니 적응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인성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은 3분기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이제 주주시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무, 영업, 마케팅 각 부서장들이 차례로 보고했어요. 우진은 최대한 집중해서 들었지만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인성이 갑자기 우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강 이사님, 이번 분기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모든 시선이 우진에게 쏠렸습니다. 우진은 당황했어요. 방금 보고를 들었지만 명확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었죠. 디지털 전환이 늦어진 게. 디지털 전환이요? 인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희는 이미 5년 전부터 전자책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과 종이값 폭등이죠. 기본적인 업계 상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겁니까?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준비 부족인 건 사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공부요? 이사님,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인성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진은 비서실장 승희를 따로 만났습니다. 승희 실장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솔직히 여기서 제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승희는 조심스럽게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원들 대부분이 사장님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건 저도 느꼈어요. 특히 박인성 대표는 고 회장님의 오른팔이었던 분입니다. 30년을 한빛 출판에 몸담았고 자신이 회사를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하죠.
그런데 갑자기 외부인이 이대주주로 들어오니 질투하는 거군요. 질투라기보단 경계입니다. 승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고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한재석 회장님과 박인성 대표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인성 대표는 그룹 본사의 간섭을 원치 않았고 독립 경영을 고집했거든요. 그럼 제가 온 건 그룹 본사에서 한빛출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한재석의 말처럼 단순히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권력 다툼의 말단에 끼어든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우진은 작은 출판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장님 어떠셨어요? 대기업은 역시 다르죠? 미연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응, 확실히 달라. 많이. 그날 밤 우진은 책상 앞에 앉아 한빛 출판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연역, 주요 출판물, 재무제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진은 매일 한빛 출판에 출근했습니다. 이 사실은 따로 주어졌지만 우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보냈어요. 편집부, 마케팅부, 영업부, 직원들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직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우진이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강 이사님, 사실 요즘 출판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편집부장 김태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자책이 대세가 되면서 종이책 판매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종이책 중심으로만 가려고 하니 왜 전자책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거죠? 박인성 대표님이 반대하시거든요. 종이책의 감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우진은 한재석 회장에게 보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재석이 무표정하게 우진을 맞았어요. 적응은 되십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박인성 대표와는 어떻습니까? 재석의 질문에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둘러대야 할지. 사실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재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박인성은 어머니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어머니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저는 한빛 출판이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인성은 변화를 거부하죠. 강 이사님이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진은 재석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박인성을 견제하려는 거였어요. 우진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안을 해보시죠. 우진이 회장실을 나온 후 재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어요. 어머니, 당신이 왜 이 사람에게 그 많은 유산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재석의 손에 들린 파일에는 강우진 신상조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의 과거,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든 것이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20해 전 그 천주머니 속 사진의 확대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 옆에 빨간 펜으로
물음표가 크게 그려져 있었죠. 재석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다음 이사회 날 우진은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주간 밤을 새워 만든 디지털 전환 제안서였어요. 임원들은 여전히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우진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한빛출판의 디지털 전환 전략입니다. 우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그래프와 자료들이 떴습니다. 현재 국내 전자책 시장은 연 15% 성장하고 있지만 한빛출판의 전자책 매출은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경쟁사 대비 턱없이 낮은 수치죠. 그건 우리가 종이책 품질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박인성이 즉각 반박했어요. 한빛출판의 정체성은 고품질 종이책입니다. 싸구려 전자책으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순 없습니다. 대표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진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MZ세대 독자의 80%가 전자책을 선호합니다. 이들을 놓치면 10년 후 한빛출판의 미래는 없습니다. 10년 후라. 인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사님은 출판사를 15년 운영하셨다고 했죠?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출판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가치로 승부하는 업종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자책 전용 레이블을 신설하고 젊은 작가들과 계약해서 웹소설 웹툰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초기 투자비는 50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50억? 인성이 비웃었습니다. 그 돈이면 종이책 신간 100권을 낼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웹소설에 쓸 돈이 아니죠.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지난해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진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경쟁사들은 이미 이 시장에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빛출판만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걸 임원들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성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강 이사님, 당신은 한빛출판의 역사를 모릅니다. 우리는 70년 전통의 출판사입니다. 함부로 정체성을 바꿀 순 없어요. 정체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겁니다. 우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이책도 계속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자는 거죠. 그 새로운 영역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인성이 책상을 탁 쳤어요. 지금 출판 시장은 불황입니다. 잘못된 투자 한 번이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투표로 결정하시죠. 우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진행하는 겁니다. 인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이사회 규정상 주요 안건은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15명의 임원 중 우진을 포함해 8명이 찬성했어요. 과반이었습니다. 인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가결되었습니다. 비서실장 승희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승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인성이 우진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인성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강 이사,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한재석 회장 앞잡이 노릇하는 거 다 압니다. 인성이 우진의 멱살을 움켜쥐듯 다가섰어요. 당신은 그냥 운 좋게 유산받은 사람이에요. 이 바닥이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손 치우시죠. 우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성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거뒀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얼마나 버티나. 인성이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한재석 회장은 당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 쓰고 나면 버릴 거예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성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우진은 집에 돌아와 아내 수연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그만두는 게 어때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하지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볼게. 우진은 수연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한정민 할머니가 나타나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우진은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재석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루머였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미연이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왜 도는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는 거겠죠.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박인성의 짓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계략이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진의 작은 출판사에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장님, 이거 누가 신고한 것 같은데요. 직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것도 박인성의 지심이 분명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작은 회계 실수 몇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지만 가산세를 물어야 했어요. 3천만 원. 작은 출판사에겐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회사 사정이 이미 안 좋은데.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찼고 개인 저축도 바닥났어요. 우진은 처음으로 한재석 회장에게 도움을 청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한재석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 사람 꼭두각시가 되는 거야. 우진은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작은 출판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은행에서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우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승희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에 뵙자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재석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올가매려 한다는 것도. 그날 밤 우진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우진의 가슴도 조여왔습니다. 20해 전 단순한 선의로 할머니를 도왔던 그날. 그게 이렇게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진이 선한 마음으로 도운 일이 점점 복잡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네요. 거대한 재벌가의 유산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 다툼과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인성의 노골적인 견제, 한재석 회장의 계산적인 태도, 그리고 무너져가는 우진의 일상.
이제 우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한재석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재석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 앞에서 그는 마치 이 도시를 지배하는 왕처럼 보였어요. 앉으시죠, 강 이사. 재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우진이 앉자 재석도 맞은편에 자리했어요. 세무조사 건 들었습니다. 재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은 움찔했어요. 어떻게? 제가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제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라면요. 재석이 서류 봉투를 우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가산세 내시고 남은 돈으로 당분간 운영하시죠. 우진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이 절실했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히 재석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빚을 지면 갚아야 합니다. 전 회장님께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재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빚이라. 강 이사, 우린 이미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한빛 출판의 성공은 당신에게도 이익이에요. 하지만 전 회장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석은 잠시 우진을 응시하더니 냉소를 띄었습니다. 도구요? 재미있는 표현이시네요. 그럼 어머니가 당신에게 유산을 남긴 건 뭡니까? 당신을 도구로 쓰려던 게 아니었을까요?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석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왜 자신에게 그 많은 유산을 남긴 걸까요? 어머니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재석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을 특별하게 여겼는지 그 이유를 궁금합니다. 그럼 제 말을 들어보시죠. 재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첫사랑이 있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대신 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우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첫사랑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우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재석이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1970년대였으니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그게 저랑 무슨 20해 전 당신이 어머니를 도왔을 때 떨어뜨린 천주머니 기억나십니까? 그 안의 사진. 우진의 머릿속에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던 흑백 사진. 그 여자가 누군지 조사했습니다. 어머니 본인이었어요.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재석이 우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후손이 당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부모님은 당신 아버지 강민수 씨는 1975년생입니다. 그리고 입양하였죠. 호적을 조회해 보니 출생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재석이 파일을 꺼내 우진에게 건넸어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출생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DNA 검사 의뢰서가 들어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시죠. 어머니의 유전자 샘플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한정민 할머니의 증손자인 셈이었어요. 그리고 유산도 단순한 선의의 보답이 아니라 혈육에게 남긴 것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를 찾으셨습니다. 재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그러다 20해 전 당신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아이의 후손이라고. 증거는요? 단순히 느낌만으로. 천주머니를 떨어뜨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당신이 주어서 돌려주길 바라며. 재석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죠. 정직하게, 선하게. 어머니는 그 모습에서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혈육이라고.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으세요. 그게 진실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석이 검사 의뢰서를 우진 손에 쥐어주었어요. 우진은 그걸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우진을 안았어요. 여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당신은 당신이에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우리잖아요. 수연의 말에 우진은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우진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70대가 된 아버지 민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입양하라는 거 사실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한테 들었니? 한빛그룹 사람들한테요. 제가 그 회사 이사가 됐잖아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입양하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입양해서 키우셨지. 친부모가 누군지는 나도 몰라. 찾아보려고 하신 적은요? 젊었을 땐 궁금했지. 하지만 나이 들고 나니 상관없더구나. 날 키워준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지. 낳기만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니? 우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상처를 품고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 DNA 검사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왜? 혹시 아버지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야.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혈연관계 확률 99.8%. 한정민 할머니와 우진의 아버지는 조손관계가 맞았습니다. 즉, 할머니가 입양 보낸 아이가 우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우진은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자신의 증손자를 찾아낸 거였어요. 그날 밤 우진은 한정민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찾아갔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로비에 마련된 추모 공간이었죠.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액자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진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 혼자 헤매게 두셨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우진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신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빛그룹의 혈육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한재석이 우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재석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빛가의 일원입니다. 어머니의 유언도 정당한 것이었죠. 회장님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복잡합니다. 재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비밀을 평생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도 저를 인정하실 건가요? 인정하는 것과 환영하는 건 다릅니다. 재석이 우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이었으니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박인성을 한빛출판에서 내보내십시오. 그가 있는 한 회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진은 재석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박인성을 제거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박인성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재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우진은 박인성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면 대결은 아니었어요. 대신 한빛출판의 실적을 끌어올려서 자연스럽게 인성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우진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젊은 작가들을 스카우트하고 웹소설 플랫폼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초기 투자비 50억 원은 한재석 회장이 승인해 주었죠. 3개월 후 첫 번째 웹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그림자 속의 빛이었어요. 판타지 로맨스 장르였는데 MZ세대 독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3억 원을 넘었어요. 전자책으로는 한빛출판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우진은 이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지털 전환은 성공적입니다. 우진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정도 성과라니 대단한데요. 편집부장 태영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박인성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지는 더 지켜봐야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우진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인성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웹소설 작가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님, 이거 심각한데요. 미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익명의 작가가 올린 글이었죠. 한빛출판 강호진 이사가 신인 작가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인세는 5%밖에 안 주면서 저작권은 전부 회사가 가져갑니다. 우진은 황당했어요. 자신은 업계 표준보다 높은 인세를 지급했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믿기 시작했어요. 미연의 말처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우진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작가단체에서 공개 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우진은 즉시 해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인세 지급 내역을 공개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번 형성된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우진은 박인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부 직원 하나가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직원 윤서였어요. 이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소문, 박인성 대표님이 퍼뜨린 거예요.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네. 대표님 비서가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회사 컴퓨터로요. 윤서가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박인성의 비서가 작성한 문서와 인터넷 접속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왜 이걸 저한테? 저도 신인 작가 출신이거든요. 이사님이 얼마나 작가들을 배려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로 매도당하는 게 억울해서요. 우진은 윤서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증거를 법무팀에 넘겼어요. 다음 이사회에서 우진은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박인성 대표, 이게 무엇입니까? 우진이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박인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당신 비서가 회사 컴퓨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오해입니까? 그건 비서가 독단적으로 했다면 당신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잘못이죠. 우진의 말에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인성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박인성 대표의 파면을 제안합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성이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이 감히. 증거는 충분합니다. 투표로 결정하시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과반을 넘어 12명이 찬성했어요. 인성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박인성 대표는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비서실장 승희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인성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신들 후회할 겁니다. 한빛출판은 나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두고 봐야죠. 우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성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우진은 한재석 회장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빛출판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겁니다. 재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박인성이 조용히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30년을 한빛출판에 있었습니다. 인맥도 많고 비밀도 많이 알고 있죠. 반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석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인성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한빛출판과 한빛그룹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지난 10년간 분식회계가 있었고 한재석 회장이 이를 묵인했습니다. 인성은 두툼한 자료를 공개했어요. 회계장부, 내부 문서, 이메일 기록,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빛그룹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15% 떨어졌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인성을 몰아낸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터질 일이었습니다. 재석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최악이네요.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우진을 덮쳤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또 다른 폭로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우진의 출생 비밀이었습니다. 한빛그룹 강우진 이사, 실은 한정민 회장의 숨겨진 증손자. 유산 상속도 혈연 때문. 기사가 나가자마자 우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기자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까지 끌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우진이 회사에 출근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이사님, 혈연 관계가 사실입니까?
유산을 받기 위해 할머니를 이용한 겁니까? 한재석 회장과 공모한 거 아닙니까? 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우진은 아내와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요. 아빠가 재벌된 거 맞아요? 우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변한 거 없어. 그냥 아빠야. 하지만 준혁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우리 평범한 삶은 끝난 거예요?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걸지도 몰랐으니까요. 언론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우진이 한정민 할머니에게 접근한 건 계획적이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죠. 우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우진은 단상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한정민 회장님이 제 증조할머니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20해 전 할머니를 도왔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우진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혈연 관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알고 접근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럼 유산은요? 혈연이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산을 받은 건 할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존중했습니다. 우진의 대답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어요. 박인성이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인성이 고함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한재석 회장과 짜고 저를 몰아내고 한빛 출판을 차지하려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대표님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파면되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정당한 절차라고? 당신과 한재석이 나를 모함한 거죠. 인성이 단상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어요. 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진이 단상을 내려오려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우진 이사님, 잠깐만요. 비서실장 승희였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이사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네. 고 한정민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승희가 봉투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혼란과 고통 속에 있겠죠.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내가 평생 찾던 아이의 후손입니다. 내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20해 전 그날 당신이 보여준 선함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 핏줄이라고. 유산을 남긴 건 보상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평생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당신을 의심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는 하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할머니 올림. 편지를 읽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기자들도 조용해졌어요. 카메라가 우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할머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여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주요 언론들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정민 회장의 마지막 사랑, 재벌가 상속 논란, 다시 생각해야, 강우진, 피해자인가 공모자인가. 여론이 조금씩 우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인성은 여전히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또 다른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엔 한재석 회장의 비리라는 거였죠. 우진은 한재석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박인성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재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성은 복수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분식회계가 정말 있었는지, 회장님은 정말 관련이 없는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진의 단호한 태도에 재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겠습니다. 2주 후 회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분식회계는 없었어요. 다만 일부 회계 처리 실수가 있었을 뿐이었죠. 박인성의 고발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거예요. 검찰은 오히려 박인성을 허위 고발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성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정민 할머니의 또 다른 비밀이었죠. 인성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폭탄 발언을 했어요. 한정민 회장이 입양 보낸 아이는 한 명이 아닙니다. 2명이었어요. 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2명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한 명은 강우진의 아버지, 그리고 또 한 명은 인성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요?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한정민 회장의 또 다른 손자라는 걸. 인성이 검사 결과를 들어보였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렇다면 유산도 제게 권리가 있습니다. 강우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우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날 밤 우진은 한재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재석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박인성도 유산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진은 할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인성은 유산 재분배를 요구했고 우진은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려 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진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2명의 아이를 입양 보냈는지 확인하려고요. 우진은 1970년대 입양 기록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정민 할머니는 실제로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입양 보낸 건 1명뿐이었어요. 다른 1명은 출생 직후 사망했습니다. 우진은 사망 진단서를 찾아냈어요. 1974년 8월 3일 남아 미숙아로 출생 후 3일 만에 사망. 명확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인성의 주장은 거짓이란 말인가? 우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인성의 DNA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 순간 우진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의 날짜가 조작되어 있었어요. 원본은 6개월 전이었는데 인성이 제출한 건 최근 날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야. 우진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인성의 DNA 검사 결과를 재검증해 주세요. 위조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은 재검증을 명령했고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나 위조였습니다. 박인성은 다른 사람의 DNA 검사 결과를 자신의 것처럼 조작했던 거예요. 재판장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인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박인성은 법정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인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안 돼. 인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정 경위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재판은 우진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유산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우진에게 돌아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우진은 한재석을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강 이사. 재석이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우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인성의 DNA 위조, 회장님도 알고 계셨죠? 재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을? 초기부터 이상했어요. 박인성이 갑자기 혈연을 주장한 것도 타이밍도 너무 완벽했죠. 누군가 그를 사주한 겁니다. 우진이 재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었죠? 박인성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재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님과 일하지 않을 겁니다. 우진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한빛출판 이사직 사임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유산을 받았지만 회장님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분은 보유하되 경영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재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한빛출판은 또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건 회장님이 해결하실 문제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석이 그를 불렀습니다. 강 이사,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우진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를 만난 것, 유산을 받은 것, 모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요. 우진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우진은 다시 자신의 작은 출판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하며 맞아주었어요. 사장님, 돌아오셨네요.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돌아왔어. 여기가 내 자리야. 우진은 한빛출판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작은 출판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거창하게 확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좋은 책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2년 후 우진의 출판사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곳이 되었어요. 작가들이 먼저 찾아오는 회사였죠. 어느 가을 저녁 우진은 아버지 민수와 함께 한정민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민수도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아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우진이를 통해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묘소를 따뜻하게 비췄어요.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소중한 건 없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준혁이 최고네. 수연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우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거대한 유산, 권력, 명예. 그 모든 것보다 이 순간이 더 값졌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서재에 앉아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에 눈길이 멈췄어요. 부디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우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우연히 도운 할머니가 자신의 증조할머니였다는 놀라운 인연. 그로 인해 겪은 혼란과 고통. 하지만 결국 우진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정직한 삶. 그것이 할머니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우진의 여정을 함께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선의로 시작된 일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변했죠. 우진은 재벌가의 유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박인성의 집요한 공격, 한재석의 계산적인 이용,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까지. 하지만 우진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지켰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진실과 사랑을 선택했죠. 할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재산과 권력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가족과 정직한 삶일까요? 우진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쉬운 길이 있고 때로는 옳은 길이 있죠. 두 길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진처럼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